저는 여기서 이제 국어 고3 수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주강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 서국국어 논술이랑 메가스터디 분당 신촌 이렇게 출강하고 있습니다. 좀 작년에 이제 평가가 잘 나와가지고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희 서국국어 작년 그 입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생들 다 좋은 결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입시 관련 얘기는 이따가 또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해주실 예정이라서 전 이제 국어 관련 얘기만 그리고 공부법 관련 얘기만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고2 친구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뭐 코로나를 겪은 세대이기도 하고 좀 격변의 세대를 앞둔 세대이기도 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앞둔 세대이기도 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027학년도 수능이 현 체제로 보는 마지막 수능이에요. 지금 현 고1부터는 입시 체계가 좀 변화가 된다 그랬고, 그 입시 체계 변화되는 사항도 28년 수능을 예시문항에서 몇 문제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윤곽이 잡힌 건 없어서 우리 친구들은 한 번 더 공부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 방에 대학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학년 수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수능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리고요. 사실 저는 커리큘럼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커리큘럼은 왜 중요하냐면 정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이름은 바뀌지만 똑같은 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보다는 사실 2번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2027년 이제 수능부터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6월 얼마 전에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쭉 수능까지 그냥 고만고만했습니다. 46만, 44만, 46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현역들은 한 30만 후반쯤 되고요. 재수생이 나머지를 차지해서 보통 현역과 재수생의 비율이 재수생이 한 30% 조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능부터 조금 많이 치고 올라왔지만 그 이전까지는 재수생이 2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한 4명 중에 1명은 재수생이다. 근데 올해 2025년 6월 갑자기 재수생이 폭등했습니다. 현역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재수생이 폭등했습니다. 재수생이 지금 34%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4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 중에 1명이 재수생이고요. 데이터를 또 여기다 이제 실진 않았지만 6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9월이랑 수능 이렇게 가면서 기본적으로 재수생이 3만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역들은 그대로고 재수생은 저 50만에서 일반적 통계로는 53만까지 늘어날 겁니다. 역대급으로 많은 해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53만, 52만 요 정도 사이가 될 거다. 그럼 재수생이 거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수준. 지금 이미 3분의 1을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 봤더니 크게 이제 두 군데에서 온 거죠. 올해 이제 이 수능에서 재수생 강세, 재수생이 늘은 게 어디서 왔냐면 크게 이제 첫 번째로는 작년부터예요. 작년 기조가 킬러를 없애겠다 그랬습니다. 사실 국어에서 킬러라고 부르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아주 다 버렸어요. 아주 다 버리면서 내가 한 6개월 정도 대학생활 하다 왔는데 문제를 풀었더니 풀만하네 하니까 반수생, 재수생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대학교 간 친구들 중에 조금 아쉬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의대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다시 도전하는 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불안한 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내년 수능을 봐야 되는데 내년이 현 체제의 마지막 수능이에요. 쌓여있던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재 늘어난 거에서 조금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이 저는 이 데이터가 너무 아쉽거든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현역 친구들이 정시 1등급 받고 정시로 대학 가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정시 1등급, 즉 4%는 90%가 재수생이 가져가요. 현역은 10%밖에 가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정시 공부하는 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점수도 느는 것 같고 하지만 등급이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요인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일찌감치 준비를 해주는 게 좋고, 좀 정해진 어떤 커리큘럼에 맞게 공부하는 과정을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게, 지금 현재 고2 친구들은 내신을 진행 중이에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7월 초반에서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여름방학 시작하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내가 수시를 팔 건지 아니면 수시가 좀 어렵다면 정시로 갈아탈 건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통 학원에서는 정시반이 많이 개설되고, 정시반이랑 병행하는 친구들도 많고, 어쨌든 내신은 끝까지 좀 닫고 있고 정시반에 하나 또 발을 걸치고 이렇게 또 가는 친구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7월 달부터는 이런 입시 변화에 맞춰서 수능 공부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이 올해 작년부터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최상위권 싸움들이 많이 늘어나서 올해 이제 수능을 한 번 더 봐야겠지만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치열한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게 작년 정권에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실진. 그래서 이런 현재 상황이 좀 어렵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사실 저는 이제 국어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근데 국어 실력 어떻게 올려요? 유튜브 같은 데 전문가들 보면 다 똑같은 말 하거든요. 독해력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독해력을 사전 정보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고 이해하고 소화, 내 걸로 내면화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독해력이란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독해력은 1년짜리 독해력은 아닙니다. 중학교 이전부터 뭐 논술학원도 다니고 뭐 속독학원도 다니고 책도 많이 보고 이런 환경에 노출된 친구들이 갖추는 거지, 고2 때까지 내신 공부 열심히 하다가 다른 거 별로 책 같은 거 많이 안 보다가 고2에서 고3 딱 올라갔는데 독해력을 기른다? 독해력 기르다가 끝납니다. 이제 알만 하면 수능 보러 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능에 맞는 독해력이란 건 그냥 읽고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수능은 45문제고요. 영역도 17문제, 17문제, 11문제로 딱딱딱 구성이 되어 있고, 1번부터 45번까지 지금 한 2문제 정도 빼고는 모든 유형이 결정되어 있어요. 모든 지문의 스타일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완벽한 틀이 필요해요. 1번부터 3번 풀 때 순서 어떻게 갈 거야? 뭐부터 볼 거야? 읽을 때 구체적인 목적은 뭐야? 1번 선택지는 어떻게 구성돼? 이런 문제는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학습시켜서 읽기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이 머릿속 생각에서가 아니라 손에서 이미 끝나고 있어야 돼요. 선택지가, 긴 선택지는 한 3줄, 4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통으로 받아들이면 되게 힘들어요. 이 선택지도 만드는 방법이 존재하고 끊어서 정답으로 발생시키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걸 주고 그 원리에서 사고할 수 있게 하면 이 긴 선택지를 뜯어보고 이런 관계에서 정답의 근거가 발생하지 하고 이해하면 꽤 할만합니다. 이건 1년 안에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독해력은 물론 되게 근본적인 독해력이 있으면 좋아요. 또 그게 공부하는데 편리함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만 한 1년 반? 1년 정도를 공부하는데 그런 독해력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1번부터 45번까지 모두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된 사고와 선택지 하나하나 뜯어서 보고 선택지 근거내는 방식을 학습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과정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좀 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단순히 그냥 읽고 그냥 풀고가 아니라 좀 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딱 하나가 남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커리큘럼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국어는 3일체가 필요해요. 하나는 그래도 글을 조금,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은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고2, 고3쯤 되면 그래도 한국어를 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로 막 연습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글의 종류별, 문제의 유형별로 기출 분석이라는 걸 할 거예요. 기출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기출해야지.
기출해야지. 보통 기출 언제까지 하냐면 6월 모의고사 전까지 보통 고3 6월 모의고사 전까지 하고요.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은 끝까지 가시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 대치동에 그 유명한 재수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출만 합니다. 기출이 중요하니까. 근데 기출이 중요한데 왜 저는 기출 말고 다른 것도 좀 봤으면 좋겠냐면 기출이 좀 스타일이 있어요. 최근 스타일이 있고 이전 스타일이 있는데 이전 스타일을 배우다 보면 최근에 뭔가 이 달라진 기조에 적용이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기출을 보긴 보되 한 3에서 5년 정도를 보면 여기서 그냥 읽고 그냥 푸는 단순한 소모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나씩 꾹꾹 정리하고 기출은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선택지 이렇게 생겼구나를 기출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2반이 개강을 하면 이제 7월달, 8월달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 대략 6개월 정도는 기출을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정도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것과 고3에 시작하는 게 뭐가 다르냐? 이 6개월을 먼저 한번 해주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고3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출이 중요하대. 기출하자. 근데 정작 중요한 6월 모의고사에 점수가 안 나옵니다. 뭐가 없어서 안 나오냐면 전략이 없어서 안 나와요. 국어 시험은 80분 재고 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기출 분석은 열심히 했는데 이 기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80분을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한 전략은 아직 연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달 점수가 잘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6개월 정도는 선행해서 기출을 좀 다뤄주고 이게 좀 알만하면 그때 고3 한 2월, 3월 이때부터는 EBS라는 걸 다뤄서 EBS에서 기출을 배운 걸 열심히 적용하고 이 EBS를 활용해서 6월 모의고사를 보면 첫 번째 점수가 어느 정도 9회 안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만들어 놓고 이 6월부터 이제 9월 달 넘어갈 때는 이걸 가장 날카롭게 만들고 가장 익숙한 확률로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 더 변수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지까지도 구체적인 루트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지문이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떤 문제는 어떻게 버릴 거야? 어떻게 취할 거야?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사고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 이제 국어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는 이렇게 세 가지가 만나서 점수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얼마나 과정이 필요해. 보통 친구들이 요게 이제 올해 따끈따끈한 문제, 6월에 나온 문제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 나온 문제인데 친구들이 이제 풀어봐 하면 이렇게 쭉 읽어요.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읽어요. 시구나 쭉 읽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문제 보고 보기 보고 선택지 쭉 봅니다. 그리고 느낌상 O, 느낌상 X를 선택지 뒤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는 깨끗할 겁니다. 아직 과정이 익숙하지 않거나 과정이 없는 친구들은 펜터치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은 의미 없는 펜터치 그냥 슥슥 지나갈 겁니다. 보통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보기를 읽을 때도 목적이 없을 거고 선택지를 볼 때도 어떤 목적이 없을 거예요. 전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만나면 첫 번째는 지문이 아니라 이제 보기를 먼저 보자. 보기에서 우리가 챙길 건 뭐냐면 보기는 상황이랑 감정이나 태도 이렇게 챙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의 목적을 만들어주는 거죠. 보기에서는 상황, 감정 아니면 태도 이렇게 한번 잡아봐 해서 보기를 읽어줍니다. 가라는 시가 대상의 일시성이라는 게 거에 주목해서 그러면 지금 요 시는 가시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보긴 봤는데 어떤 대상을 봤는데 얘는 일시적인 애구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를. 포착한 경험 세계를 그러면 어떤 대상에 경험을 했고
그 대상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대상일 겁니다.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냄으로써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을 드러냈다. 여기 있는 내적 인식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정이나 태도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내적 인식이 아직 안 나왔죠. 이 대상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읽기의 목적을, 자 그러면 내적 인식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읽으면서 이걸 찾아줘야겠지. 목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친구들이 여기서 할 일이 생겨요. 아, 대상은, 일시적인 대상은 누구지? 그리고 화자는 내적 인식,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까? 이렇게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럼 그 할 일에 따라 읽어주는 거거든요. 마을 안에 차를 집어넣고 주차한 겁니다.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지금 이 사람은 살구꽃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아, 내가 본 대상은 살구꽃이고 꽃은 잠깐 폈다 지잖아요. 일시적인 거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로 가는 거죠. 빈집에는 또 작지만 분홍빛이 더 실린 꽃구름들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때맞춰 깬 벌들이 여기저기 또 날아다니는 모습도 본 겁니다. 날개맥이 덜 여문 나비들도 있는데 또 저속, 느린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요.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소를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들과 또 눈웃음으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시골의 풍경이 그려지죠. 꽃과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는 하늘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차에 올라서 시동을 걸고 한참 동안이나 밖을 내다봤습니다. 요게 이제 큰 힌트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꽃이라는 대상을 보고 잠깐 있다 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감정 태도를 잡작을 했는데 꽃을 보고 지금 이 사람이 차에 탔는데 차를 시동을 걸고 앞으로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한참 동안이나 밖을 내다봤을까요? 매몰차게 가지 못하고. 꽃이 아름답고 미련이 남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꽃이라는 건 화자에게 있어서는 내적인식, 긍정적 내적인식을 주는 존재구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읽기 목적을 가지고 읽는 풀이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막연하게 읽고 보기도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 할 일이 구체적으로 결정돼 있고 여기서 만든 걸 가지고 또 지문을 구체적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면 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문학 문제, 이게 문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보기가 달려있는 문학 문제는 선택지를 꼭 이렇게 씁니다. 반절을 딱 나눠서 앞부분에는 지문의 내용이 걸리고요. 뒷부분에는 보기의 내용이 걸립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지문의 내용은 학생들이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여기는 사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사고해야 하냐면 이 지문의 내용이 보기에서 말한 해석과 제대로 일치하고 있니를 판단하는 겁니다. 연결고리 딱 하나만 보는 거거든요. 제가 1번 선택지 같은 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에서는 꽃을 구름으로 나무 둥치들을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한 것을 통해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앞에를 건들지 않는 겁니다. 꽃은 구름일 것이고 나무 둥치들은 하늘의 기둥일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만 확인해 보는 겁니다. 꽃을 피워놓고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 즉 여기 있는 꽃에 대한 내적 인식이 드러나는군.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과정으로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이 녀석이 정답이 4번이었거든요. 4번은 어머님들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해석이어서 올해 문학에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틀렸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뒤에 숨겨진 말이 있다면 뭘까요? 꽃은 아까 긍정적인 내적 인식 했잖아요. 꽃들의 생애는 좀 짧아도 괜찮아. 내 발길을 잡을 정도로 아름다우니까 달포 뒤쯤, 달포는 요새는 잘 안 쓰는데 한 달 조금 넘은 시간, 한 달 뒤쯤 다시 이곳을 다시 지날 때 이 꽃들이 낡은 귀신처럼 하얗게 매달려 있는 건
상상하기 싫습니다. 이유는 지금 꽃이 일시적이라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허연 낡은 귀신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 4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에서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여기서 끊어주는 겁니다.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허옇게 매달린 건 일시적인 걸 벗어난 부정적인 의미로 그린 거예요. 근데 뒤에 달포디쯤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결이 안 맞구나 해서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간혹 1대1로 비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평가원은 어떤 문제든 여지없이 깔끔하게 출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큰 의미상의 비교를 통해서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 긍정이면 부정, 이렇게 의미상의 대비를 주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모든 지문과 모든 문항과 모든 보기에 구체적인 할 일들이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1번부터 45번까지. 그래서 막연하게 뭔가 읽고 이해해라! 우리 아이들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커리큘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커리큘럼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2학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 한 6개월 정도는 기출 분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할 때 기출을 풀어가 아닙니다. 기출을 푸는 게 아니라 기출을 가지고 여기저기 뜯어봐서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한 문제 한 문제 선택지 하나까지 끊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기출의 분석이에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딱 올라가면 6월 전까지는 EBS를 많이 봐야 됩니다. EBS. 그래서 올해도 6월 달에 제가 지금 재수반에서 보통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EBS라는 게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연계율이 무려 50%예요. 근데 이 50%가 반은 내가 아는 게 나오는 거지에 저는 넘은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한 지문 통째로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정말 빠르게 읽을 수 있고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너무 잘 알아서 안 읽고 풀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모르거나 정리가 안 됐다면 남들과는 거기서 좀 뒤떨어져서 시작하는, 새롭게 읽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EBS를 정리보다는 저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수업하냐면 여기서 기출 분석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 기출 분석한 그 모양을 EBS를 통해 적용하라고 연습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EBS도 보고 적용 연습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잘 챙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6월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보고 피드백이 끝나면 6월에서 9월 달까지는 수능 완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능 완성은 EBS 연계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실전 5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전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부터는 실전에 대한 전략을 좀 연습할 때다 해서 80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순서와 시간 배분을 할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다 결정을 해주면서 9월 달에는 커리어 하이를 찍는 겁니다. 가장 내가 맞아보지 못한 최고점. 그리고 쭉 유지해서 EBS 기억 안 나는 거 한 번씩 정리해주고 실전 감각 끌어주고 간혹 내가 뭔가 흔들릴 때가 있거나 그러면 평가원 기출들을 하나씩 섞어주면서 마지막 파이널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건 어딜 가도 정답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출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EBS 어떻게 다루느냐, 이 EBS를 다룬 것과 기출 분석하는 건 정답이고요. 선생님들마다 좀 추구하시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출에 좀 더 중요해, EBS가 좀 더 중요해, 이렇게 이제 중요도의 차이를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있지만 EBS와 기출 이 두 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에 가까운 커리큘럼일 겁니다. 꼭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 체계가 고2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데
어머님들이 제일 잘하시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보통 수학학원 많이 보내시죠. 그리고 영어 조금 더 일찍 시작하거나 초등학교 때 많이 시작하고 국어는 잘 안 합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학원 가면 수학학원은 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또 하루 종일 있어요. 3일씩 가고 하루 종일 있는데 가서 뭐해? 하고 물어보면 문제 풀어요. 이렇게 문제 되게 많이 풉니다. 수학학원 문제 많이 풀면 성적 늘어요. 왜냐하면 수학학원은 맞았다 틀렸다 이거 하나로 과정 점검이 다 끝나거든요. 과정이 틀리면 정답이 안 나오니까요. 영어학원 가면 뭐해? 문제도 풀지만 가장 우리 친구들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건 단어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을 거쳐 고2까지 오는 동안 고2 내신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밖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암기 아니면 문제풀이. 근데 고3에 여태까지 했던 공부법과 다른 수능이라는 걸 만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나는 여태까지 암기했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국어는 암기할 게 없거든요. 문제를 푼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국어는 문제를 풀면 내 점수가 예를 들어 3등급이면 3등급을 매번 확인할 수만 있을 거예요. 조금의 기복은 있겠지만 매번 똑같은 3등급이 나올 겁니다.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국어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도 뭔가를 많이 외워서도 안 됩니다. 저도 숙제를 일주일 숙제를 주는데 한 140페이지 되거든요. 일주일에. 해설 포함해 140페이지. 다 안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거지로 다 하는 것보다 제대로 반만 해도 괜찮아. 3분의 1만 제대로 해도 괜찮아. 좀 너무 터무니없이 그러면 남겨서 시켜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평가원식 혹은 EBS식 이런 공부를 수능식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선행돼요. 한 지문에 1시간, 2시간 고민해도 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능 가서 그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줄여가고 익숙해지면 수능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모양으로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지금 시작해도 당연히 이제 빠른 거죠. 남들보다 조금은 빨리 시작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럴 거면 천천히 좀 여유를 갖고 하던 대로가 아니라 문제 풀고 암기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수업에서 얘기한 걸 적용하는 연습해봐야지. 이게 가장 좋은 공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혹시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은 어머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뭐 알려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그 서구국어 논술학원에서 인문 논술하고 입시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송건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6월 모의고사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뭐 상담을 다니는데 뭐 대치, 분당, 수지, 그 다음에 어제는 동탄, 그 다음에 재정반도 나가고 있어서 재정반에서도 입시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이건 합격자들은 뭐 스킵을 하고요. 어차피 12월하고 3월에 다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라 6월 모의고사 이 등급 코스를 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서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 올해 화작이 97점, 언매는 95점 6월 모의고사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92점.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좀 쉬웠죠. 6월 모의고사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원점수를 가지고 지금 6월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9월 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수시 원서를 쓸 때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가 거의 피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수의 피크라고 보시면 되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점수를 놓고 볼 때 가장 낮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요게 통용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치동하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 6월 모의고사가 가장 낮은 점수인데 수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작년부터는 좀 달라졌는데 원래 그 재작년까지는 수지 지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6월 모의고사가 그 학생의 피크일 때가 많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교과하고 종합에 집중을 하면 수능은 떨어지고
만약에 수능 쪽에 집중하고 논술을 수시 쪽으로 하면 아이들의 성적은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준비하는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보면 분당하고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80% 이상이 어떻게 보면 수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가는 어떤 전형들에 대해서 포기하면서 정시에 집중을 하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정시하고 논술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요 인근에 있는 분당권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년까지는, 그냥 작년 이제 2025학년까지는 그 전까지는 아예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을 굉장히 중점에 뒀던 그 지역인데, 작년부터 교과하고 종합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16개 학교들이 정시값이 한 40% 이상으로 되면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재작년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보면서 수지도 그렇고 홍천고도 그렇고 그다음 흥덕고도 그렇고, 옛날에는 수시 중심의 학교였다면 이제 서서히 정시 중심의 학교로 가면서, 전에는 서울대를 보낼 때 수시가 아이들이 훨씬 많았다면 작년부터는 이제 정시값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머님들이 주로인데 6월 모의고사 본 거를 좀 보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응시 인원 변화와 정시 지원이죠. 응시생은 총 올해 같은 경우 6월 모의고사가 50만 3,572명이 응시를 했고요. 현 고3 재학생들은 41만 3,685명이라 전년도보다 28,250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황금 재직지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보다는 재수생들이 2027학년도죠. 2028학년도 시작되는 그 시점, 그냥 현 고1은 어떻게 보면 고교 등급제라고 해갖고 시험제도 좀 많이 달라지는데, 내년에 시험 보는 학생들도 요 정도 인원이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3만 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입시를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의 어떤 수능값이 어느 정도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수시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3만 명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2222, 즉 100분위로 97 정도 나오거든요. 중간 정도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요 정도 성적이면 성균서관 어문 계열을 가고, 한양중앙 경영 계열을 가고, 경희호텔, 이화여대 스크린턴 학부, 외대 LD 학부 정도를 가는 성적이고, 만약에 낮은 가로 쓴다면 추합 한 3배수에서 4배수 정도를 돈다면 어떻게 보면 고대 어문 계열까지도 가능한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만 명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약간 한 단계 정도 떨어지는데, 올해 우리 아이가 100분위 222, 그래서 100분위가 한 97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한양중앙 사회계열, 경희대 경영계열, 이화여대 경영계열, 한국외대 경영계열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선생님 3등급 4개면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3등급 4개면 국순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4등급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천대, 그 다음에 단국대, 그 다음에 아주대, 이 정도 성적이라면 되고. 그러니까 정시값은 이 정도 되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5등급이 하나 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 고3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이 있는 과목은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5등급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어떤 학교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최하, 옛날에는 경기대까지가 최하였는데, 요즘은 수원대나 어떻게 보면 수원대, 그 다음에 강남대, 그 다음에 명지대, 여기까지 치면 5등급짜리가 하나가 있으면 조금 가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5등급짜리를 만약에 시험을 보지 않고 국어, 영어, 만약 수학이 5등급이다. 그러면 국어, 영어, 탐구 세 과목을 공부하면 이 성적이 2, 3개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카톨릭대 정도를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과목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도 있고 네 과목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세 과목 우리 아이가 한 과목이 이제 빵꾸가 났다라고 하면 차라리 국어, 영어, 만약 수학이 빵꾸 나면 국어, 영어, 탐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아이 같은 경우 세 과목을 받아들이는 요 인근에 있는 학교들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수시, 뭐 논술이 살아 있으니까 논술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만약에 수시값이 특히 내신값이 조금 더 좋다면 좀 과감하게 카톨릭 때보다는 좀 위로 공략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6월 성적, 근데 6월 성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쉬웠기 때문에 3월달, 4월달, 6월달을 통합해 보면 얘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지 이 계산이 되거든요. 특히 3월은 좀 어려웠고 6월은 좀 쉬웠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국어는 요 정도, 영어는 요 정도, 수학은 요 정도, 탐구는 요 정도.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시값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등급에 따라 좀 틀리지만 0.5등급 정도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0.5등급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보면 정시는 아이가 좀 열심히 하면 이 정도 선이니까 수시는 이렇게 요거보다는 좀 더 좋은 대학으로 지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수시 6회를 지금 결정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아이가 이 수지권에서도 요즘에는 수지도 교과에 대해서 특히 내신에 대해서 나눠 먹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좋은 대학을 내신으로 간다는 것은 요즘 조금 어렵고 2.0이면 전년도 기준으로 수지권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공 적합도가 만약에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전공 적합도가 안 맞으면 사실 지원하는 것은 뭐 무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공 적합도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이 수지권에 좀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경영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경제를 배워야 되거든요. 탐구에서. 그런데 이 수시권에서는 경제를 하는 학교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영경제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합도에서 아이가 아무리 좀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높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하면서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전공에 맞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전형이 하기가 힘든데 이 수시권 같은 경우도 전에는 수시 중심이었다가 정시 중심으로 이제 바뀌면서 지금 교과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테두리가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수시에 관련된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그 다음에 특목고 그 다음에 자서고 이런 애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과에 대한 비교과라고 하죠. 비교과 부분이 밀리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정시 쪽은 대박이 났을지는 몰라도 수시 쪽은 거의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비율이 거의 45%, 많게는 50%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교과나 종합 이쪽에 TO를 주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각 대학 모집 인원 이런 건 필요 없고 논술 대학 같은 경우 전형별 교과 반영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논술도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경희대에서 논술 100인 학교들이 많고요. 조금 만약에 우리 아이가 6등급이다 라면 논술에서 지원을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학교는 중앙대하고 동국대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5등급 정도 위로 올라가면 거의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변화가 있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 이쪽이 4.5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8로 변했고 논술에서 사실 어느 대학이 가장 가기가 쉽냐라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학교는 사실 고려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4.8만 맞출 수 있다면 논술로 4.8을 맞추는 고려대 비율은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고려대 시험 보러 가는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수학이 4등급 나왔고
영어 2등급, 아니, 국어가 2등급 나왔고, 영어 1등급 나왔고, 탐구 하나가 1등급 나와서 고대를 시험으로 보러 갔는데, 아이가 갔더니 어떻게 보면 시험장에, 뭐 전체적으로 뭐 경쟁률은 50대 1 정도 되면 아이들이 5명 정도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58이니까 458은 뭐 맞췄다면 비율적으로 뭐 1122로 맞췄는지 122로 맞췄는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시값으로 고려대를 가고도 남으니까 사실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 학원에서는 고대를 5명 정도 썼는데 최저를 4명이 마치고 시험은 1명만 보러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 진짜 저라면 아이 458 맞춰갖고 뭐 논술로 이 고대를 그리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고려대가 가기 가장 편하다. 또 가기 가장 편한 학교는 이화여대였어요. 작년 기준으로 3합6이었는데 3합6 같은 경우 갑자기 연주라는 학생이 이제 불어불만한과를 시험을 봤는데 경쟁률은 45대 1 정도였고요. 이화여대 시험을 보러 갔더니 거기 갔더니 4명이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한 10% 정도가 3합6을 맞췄고요. 4명이 앉아 있는데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4명 중에 1명을 뽑는데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자기가 딱 봤더니 2명은 30분도 안 돼갖고 그냥 엎어졌다는 거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 봐도 제가 볼 때는 최저를 못 맞힌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2명 중에 1명을 제끼면 자기가 합격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애는 정말 열심히 쓰고 자기도 열심히 썼는데 나온 것은 예비 1번이 뜬 거죠. 얘 같은 경우. 예비 1번이 떴는데 이거 같은 경우 또 추합으로 그 앞에 있는 애가 빠지고 그래서 얘가 불어불문학과를 합격을 해갖고 선생님 그런데 올해 이게 가장 좋은 게 이화여대였는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이대만 아이들이 한 5명 보러 가면 4명 정도 합격하는 학교가 이대였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대 같은 경우 올해는 2합 5가 되면서 이게 아마 경쟁률이 심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그러면 이화여대하고 남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합격하기 가장 쉬운 학교가 3합 6인 중앙대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하지 않을 때 3합 6을 맞추는 비율이 한 10%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그래서 보통 한 60대 1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대 1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대하고 작년 기준으로 이대, 중앙대, 고대를 굉장히 밀었었는데 아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화여대를 안 쓰려고 하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도 포지션이 애매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만약에 최상위 학번으로 중앙대를 쓰기보다는 선생님 저는 성균하고 서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거의 한 8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앙대의 포지션이 애매한데 합격률은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보다 높기 때문에 저는 중앙대를 미는데 아이들은 좀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합 6을 마치고 한 과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중앙대를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내신이 2등급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수능값을 최고치로 아니면 만약에 한 과목 정도가 빵꾸가 났다면 3과목 정도를 3합 6 이상으로 맞추면서 높은 대학을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전제는 선생님 그럼 논술은 어렵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논술 같은 경우 작년에 아이들한테 제가 다 시험 보고 오면 다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내가 이걸 배우려고 6개월 동안 논술을 배웠는지 참 나도 한심하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아니 선생님 이거 논술 문제가 눈 감고도 이거 다 푸는 문제지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논술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쉬울수록 어떻게 보면 논술을 배운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포맷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논술이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막 논술이 막 노또다 그 다음에 논술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논술을 해보지 않는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아이들이 요거
이거는 연대다, 이건 고대다, 이거는 성대다, 서강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풀어보면 선생님 이거는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특히 뭐 성균관대 뭐 이런 데는 뭐 특히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머님들도 한 3개월 배우면 외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시험 보러 학교를 간혹 가거든요. 뭐 몇 년 전에 뭐 연대도 가고 한 3년 전에는 경기대 시험을 보고 경기대 조리학과를 봤는데 예비 3번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만, 지금은 좀 빠듯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시간만 잡고 그냥 그 수시, 뭐 수행평가나 이런 거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 아는 정시분이 없으니까 그냥 정시를 준비하면서 논술을 하나의 보험식으로 해갖고 서서히 준비해 가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요대 경쟁률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나에게 이게 논술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나에게 맞는 대학을 찾아야 돼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막 지금 논술 보는 학교가 뭐 정확하게 46군데거든요. 근데 46군데를 논술이라는 말로 우리가 묻고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 대학별 본고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논술은. 그러니까 논술은 뭐 이게 글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연대는 연대만의 본고사가 있고 고대는 고대만의 본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강대는 서강대만의,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성균관대만의. 쉽게 얘기하면 연대는 비교 논제 중심의 학교고 고대는 분석 논제의 중심의 학교고 성균관대는 분류 논제의 중심의 학교고 그 다음에 서강대는 뭐 자료 해석의 중심의 학교거든요. 그러면 요 좋은 학교들이 네 개가 딱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나는 연대 쪽으로 나는 연대 쪽 같은 문제를 낼 거야 하면 쪼로록 붙고 그 다음에 고대 쪽 문제면 고대 쪽으로 쭉 붙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교들을 약간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비교 쪽을 잘한다 그럼 비교에 해당하는 학교 중심으로 그냥 연대, 그 다음에 뭐 이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줄을 세우는 식으로 해갖고 그냥 부담 안 되게 내가 잘하는 쪽에 어떤 초점을 두는데 학교별로 약간의 좀 특성들이 있거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하고 경영경제를 나누는데 서강대는 확실히 과목 중에 경제를 배운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경영경제를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서강대가 우리나라에서 경영경제가 굉장히 뭐 서강학파라고 해서 유명한데 서강대 경영경제를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 경제 그쪽을 어떻게 보면 경제 과목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까탈스럽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서강대 경영경제 논술 문제는 그냥 경영경제 과목에서 그냥 경제 과목에서 시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문사회는 그냥 생윤하고 사회 리믹스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학 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문학을 잘하면 무조건 중앙대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희대도 문학 중심의 학교고요. 그 다음에 뭐 동국대는 요거는 이제 보통 보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경영경제에서 나오고 2번은 사회문화에, 그러니까 생윤하고 사문에서 나오고 3번은 문학에서 나오는 이렇게 세 가지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세종대, 광운대, 덕성여대,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덕성, 동독, 서울여대를 만약에 쓴다면 이거는 좀 쉽게 대학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여대를 간다 그러면 여자 아이들인데 여학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안 가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도 있고, 그리고 여학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논술을 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 마지노선으로 여대를 만약에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런 데를 가겠다라고 하면 다른 아이들한테 뭐 덕성여대 재수생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통째로 문제를 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통째라는 것은 얘네들이 1, 2번이거든요. 그래서 덕성여대의 오리지널틱한 문제를 푼 것은 2케이스에서 한 3케이스 정도 풀고 가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만약에 아이가
덕성여대, 동덕여대, 그 다음에 서울여대 쪽을 간다. 그러면 적어도 20케이스에서 30케이스를 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당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들이 거의 60%를 차지하는데 제가 재수생들한테 오면 첫 번째 묻는 그 질문이 작년에 이제 논술을 시험 봤니? 그러면 네, 논술을 시험 봤어요. 이렇게 하고 그럼 논술을 어디 봤니? 그러면 선생님 저는 외대하고 경희대하고 어디 봤어요. 그럼 야, 너 외대 같은 경우 너한테 뭐 맞느냐 틀리냐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제가 검토하면 되는데 그럼 외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몇 번 풀어보고 갔니? 라고 하면 파이널 때 2케이스에서 3케이스 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소규모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거 유형의 문제들만 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널 때야 돼야 오리지널 텍스트의 문제를 이제 받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재정반에 지금 나가고 있지만 재정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한 반에 40명 정도가 들어와요. 40명 정도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쉬우면서 딱 떨어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그럼 보통 보면 이제 9월달 정도 되면 얘네들도 논술을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 이 대학은 어느 대학 문제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성균관대 1번 문제란다. 그러면 선생님 성균관대는 1번, 2번, 3번 문제가 있는데 왜 1번 문제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거꾸로 선생님 저는 성대 안 보는데 제가 성대 문제를 풀어야 하나 이렇게 9월달 되면 재정만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그 논술 시험을 보러 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달라고. 근데 40명을 놓고 대학별로는 줄 수 없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대형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도 뭐 대형 강의를 지금 치고 있지만은 아이들이 보는 어떤 학교 중심으로 만약 우리 아이가 7월 달부터 만약에 경희대를 가겠다라고 하면 경희대에 맞춰갖고 다른 아이들 한두 케이스 풀 때 나는 한 20케이스에서 30케이스를 풀면 문제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를 본능적으로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고 첨삭도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3시간 30분 수업에 8명 밑으로 받고 있고 첨삭은 6번 정도를 해주는데 그럼 뭐 8명도 좀 벅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대형 강의 이렇게 치는 사람들을 보면 좀 그렇죠. 그러면서 학교마다 자기네들의 고유한 어떻게 보면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하나의 샘플로 제가 중앙대 예시를 들었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인문사회 계열하고 하면서 여기에 국어하고 문학, 그러니까 국어하고 문학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생륜을 하지 못했으면 아예 원서를 쓰지 않게끔 하고요. 왜냐하면 경영경제든 인문사회든 그냥 성균관대는 생륜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탐을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도 또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를 잠깐 한번 이게 보시면 가의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이 서로 비교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치시면 가나다에서 화자가 비교를 통해 발견한 차이점 그리고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을 하시오라고 하면 요 부분만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화자가 비교를 통한 발견한 차이점, 그 다음에 깨달은 것. 요 두 가지만 그냥 변해갖고 포맷은 똑같고, 이것만 30년 동안 그냥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성균관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확하게 각 대학은 자기네들만의 고유한 논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케이스에서 15케이스 정도를 풀면 그냥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경쟁률 실제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만약에 독일어 만약에 국어문학과를 본다 그러면 73대 1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 73대 1에서 17.8대 1이 어떻게 보면 실질 경쟁률이죠. 3만 6을 맞춘 비율이죠.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과는 20.7대 1, 그 다음에 독일어 68.13대 14대 13대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종이 보통 보면 얘네들은
중앙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도 보통 15대 1 정도 나오는데 내가 최저를 맞추면 15대 1 정도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전과목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등급들이죠. 애들 합격한 등급 상위 5%, 전과목 4.1, 3.3, 보통 한 3등급에서 4등급대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성적을 보면 보통 80.4, 79.2, 79.6, 그 다음에 78.2 하고, 그 다음에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84.2, 80점, 85점, 81, 82, 84 이렇게 나오는데, 확실히 어문계열 쪽이 어떻게 보면 점수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대학교 높이려고 하니, 그러면 어문계열 쪽을 만약에 본다면, 중앙대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갔다라고 하면, 중앙대는 기본적으로 85점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아이들이 중앙대 시험을 보러 가서 내가 최저를 맞췄으면 떨어진 비율이 극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 제가 샘플링을 하지만은 가장 쉽게, 그리고 저번 주에 중앙대는 이제 저번 주에 모의를 실시했는데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정도 풀고, 왜냐면 중앙대 같은 경우 그래도 풀고 한번 가게끔 하는데 한 번, 두 번 포맷 가르쳐주고 이렇게 쓰는 거를 한다라고 해갖고 시험을 봤는데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경영경제를 잠깐 보면 경제학부는 86점, 응용통계는 86점, 국제물리 85점, 86점, 그 다음에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영학부는 83점, 85점. 확실히 경영경제 쪽이 높고, 그 다음에 사문, 사회문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거는 어문이고, 그 다음에 인문 쪽에 좀 센 과들은 철학과도 좀 세고, 그러니까 글 잘 쓰는 애들이 오는 과는 좀, 특히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높지만 글 잘 쓰는 아이들이 많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들이 심리학과를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심리학과도 굉장히 점수가 높은.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잘 쓰면 쓰게끔 하지만은 어차피 지금 복수 전공이 워낙 활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합격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에서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이 좀 심한데, 이과 아이들이 지금 수지고 수능 전교 1등 하는 그 이과 아이 같은 경우도 와갖고 네가 왜 수지고 전교 1등하고 올 일인데 뭐하러 문과 인문 논술을 하려고 하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얘기하는 게 선생님 연대하고 고대를 가기 위해서는 자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는 수학적으로 타고난 어떤 능력은 없고 공부를 해서 내가 수학을 1등급 맞는 거지 그렇다라고 하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부를 안 해도 선생님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과를 준비하고 있지만 확실히 나는 문과 쪽에 좀 타고난 어떤 그것이 있어갖고 내가 논술로 수리 논술을 할 것인가, 인문 논술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수리 논술 쪽보다는 인문 논술 쪽이 훨씬 더 자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진짜 좀 다른 거죠. 벌써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과 아이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하는 학교가 잠깐 보면 많이 하니까 한양대 인터칼리지, 이거는 인문 한 문제에 수리가 4문제 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국대 자유전공학부도 인문 한 문제에 수리가 4문제 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앙대 경영, 중앙대는 그냥 확통 문제 한 문제고, 이화여대 스크린탑 학부 인문 2 같은 경우도 인문 문제 3개, 수리 문제 한 3개 정도가 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보시면 되고, 2026학년도 논술획득 지원 새로운 학교 국민대 최저화나 이렇게 좀 교과 반영 비율 축소, 논술 100%는 학교, 논술 전체적으로 약 200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5학년도 논술대학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감수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논술의 난이도는 그냥 점점 더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정권이 들어선 그 첫 해는 그 문제 자체를 어렵게 해갖고 이슈를 만들면 학교가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만들지 않고 문제의 변화도 없을 거고 해갖고 전체적으로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수능 같은 경우도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문제가 불수능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그래서
제 입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 정권 초에는 어떻게 보면 수능 문제가 좀 쉽게 나오고 정권 후반에는 수능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2000년 논술 실시 일정은 이렇게 작년에는 이 17일 날 서강 고려대하고 서강대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보통 보면 16일, 17일 이때는 한 두 군데 정도 시험을 보러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요거는 요 포맷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6월 말에 전체적인 어떠한 그 실시 일정이 발표되니까 그때 맞춰갖고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게는 사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보러 가는 학교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아침에 성균관대 아침 8시 거 보고 그 다음에 경희대 3시 거 보고 끝나고 한국항공대는 7시에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의정부 넘어가.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좀 맞춰갖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공을 위한 수시 입시 샘플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님들은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의 샘플을 집어넣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고 교과 정과목 1.6이고 수능 6월이 국어 2, 영어 1, 수학 2, 생륜 1, 사문 2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고려대, 성균관대 논술 쓰고 그 다음에 한양대 학종, 이화여대 학종, 경희대 학종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학종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국제학부 스크린턴 학부 같은 경우 이것들은 일괄합산이거든요. 일괄합산이라는 것은 면접이 없다는 거예요. 합격을 하면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 합격증이 날라왔고 그러니까 얘는 수능은 굉장히 잘 봤고 하면 이제 이화여대를 가야 되는데 작년에 얘 같은 경우는 논술하고 했는데 성균관대 이렇게 써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그 값이 초월을 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수능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낮게 쓰는데 이것은 이제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고 4.6이고 전체적으로 학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호소대 그 다음에 한신대 이런 데는 이제 미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미달되는 학교에 원서 두 가지를 쓰면서 물론 쟤는 선생님 전 재수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해갖고 호소대하고 그 다음에 한신대 이런 데를 썼는데 정시대에도 내가 아무리 수능을 망쳐도 여기는 가니까 이런 데는 차라리 쓰지 말고 차라리 논술로 더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학종을 조금 더 높게 쓰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어머님들도 이제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일반고 2.6 국어 3, 영어 2, 수학 3, 생륜 4, 경제 3 이렇게 되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가천대 회계학과 학종 그 다음에 가천대, 경희대 논술, 경기대 학종 이렇게 됐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국어 3, 영어 2, 수학 3, 생륜 4, 경제 3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점수가 나온 거죠. 그럼 원서 자체를 전체적으로 좀 낮게 쓴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강남대하고 한신대를 교과로 썼는데 일반고 교과 전체 5.1등급이고 국어 4, 영어 3, 수학 6, 생륜 5, 3은 5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성적이 낮은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원서를 나쁘게 쓰지는 않는 거죠.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포맷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뒤에 제가 샘플링한 거는 다 달아놨으니까 어머님들이 한번 보시고 요거는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 작년에 국어 3, 영어 1, 수학 3, 생륜 3, 사문이 해갖고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게 이 학생 이름이 갑자기 연빈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능을 완전히 망친 거죠. 이하모조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최저 이게 안 되니까요.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최저가 없는 데가 연세대하고 한양대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니, 연세대만 있죠. 한양대 인덕칼리지는 작년에 3학 7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작년에 이제 연세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갖고 포기하고, 선생님 엄마가 재수시키지 않는다고 해갖고, 지금 비나 뭐 어디 보니 그랬더니 뭐 정시로 충북대 뭐 이런 데 보고 있다고 막 하는데, 연대부터 갖고, 뭐 하는데,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샘플링은 한번 고민 어머님도 하시고 우리 아이를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 개인별 논술이고 지금 뭐 수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8명 밑으로 정원을 하고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시 같은 경우는 2반이 깔려 있는데 자리는 지금 한두 자리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만약에, 논술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국어, 영어, 수학 정말 열심히,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열심히 해갖고, 저는 이제 고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고3 12월 달에 반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